예,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 2번 물건 설명드렸죠, 이거. 이거는 조금 기다렸다가 이게 할만할 것 같아갖고 한번 조사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잘 들으십시오. 보이셨죠? 이유가 뭐죠? 이상하다. 이유가 초점 맞아요? 사차에 낙찰이 됐는지 낙찰이 됐네요. 예. 이거를 제가 좀 먼저 본 반 분들한테 약속을 제가 했어요. 좋은 거 하나 꼭 해드린다고. 계속 지금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것 같은 악몽을 꿔가지고. 근데 이게 저는 한번 가격 떨어지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잘 들으시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그거는 제가 꼭 지킬 거고요. 그 외 분들도 만만한 거 있으면은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각자 또 생각하시는 거 그게 더 중요하겠죠. 생각하시는 거를 물건을 하나씩 해갖고 언제라도 뭐 꼭 수업 시간 말고라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검토해 드릴게요. 그렇게 소통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경험자가 옆에 있어야 돼요. 처음에 하실 때는. 그거는 제가 우리 2년이 됐으니까 제가 지켜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조그만 거 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더 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전에 차를 넘겼죠. 이거는요, 관건이 이게 2번 물건입니다. 2번 물건인데 그러면 집담한 건물, 건축적인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토지만 받으면은 집담한 건물 주체, 소유자가 뭐 돈이 있든지 아니면 돈을 끌어들일 사람이든지 이러면 해결이 좀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또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그냥 덤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1억 4,200에 썼네요. 그리고 조금 후에 오신 분을 위해서 아까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것도 저번 시간에 4번 물건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받으면 수익이 좀 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전차수를 넘겨서 썼습니다. 일단 4번 물건 표시 목록 보면은 여기 이렇게 집합 건물 표제부가 1, 2, 3, 4로 되어 있어요. 이제 안정적이죠? 1, 2, 3, 4.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은 보통 이제 이런 4번 물건은 뭐하고 관계가 됩니까? 뭐하고 문제돼요? 임차권하고 문제되죠? 임차권은 대항력의 싸움인데 근저당권 8월 23일하고 전유신고가 언제입니까? 12월 30일. 일단은 뭐 내보낼 수 있잖아요. 대항력은 없잖아요. 그죠? 대항력 없고 뭐 차임 나오고 하니까 보증금도 뭐 적을 것 같고 어쨌든 내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보낼 수 있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소유권에 기해서 목적물을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그게 213조 민법 213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는 그 반환 안 할 권리가 있다. 점유할 권한이 있다. 이걸 내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임차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임차권이 대항력이 없으니까 소멸된다. 그러니까 뭐 나머지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뭐 권리 하자 없고 물건의 하자 또 뭐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건의 하자는 이제 없다고 보면은 이제 결국 가격으로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감정가는 1억 4,300인데 7천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정가가 뭐 절대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중요한 가격, 가장 중요한 가격은 뭘까요? 매매가입니다. 실거래가예요, 실거래가. 근데 실거래가도 뭐 이제 KB 실거래가 뭐 조회하는 데가 있어요. 뭐 아파트 실거래가 여기요, 국민은행 실거래 시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좀 근접은 하지만 그래도 이건 해마다 달라지고 하니까 바로 그 현재 실거래가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문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게 실제 얼마 정도면은 거래가 될 것인가. 예를 들면 뭐 1억 한 5천에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1억 전차 넘겨서 써도 되겠죠. 뭐 조금만 먹고 그냥 뭐 투자하는데 조금만 먹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살든지 아니면은 월세를 주고 뭐 이렇게 월세 수익을 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회입니다. 4번 물건 이거는 좀 쉽긴 해도 저번에 제가 그러긴 했어요. 이게 7천만 원 언저리에서 낙찰되지는 않을 것이다. 확 올라갈 것이다. 이랬죠. 여기 보시면 항상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낙찰 사례 분석이라고 있잖아요. 낙찰가율이 대개 75% 이상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70.17 이게 됨으로써 이제 통계 수치로 잡힌 겁니다. 70.17 그런 게 있었고 이건 이제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받아서 7명 왔는데 낌새가 이상해서 세게 썼죠. 조금 높였죠. 왜냐하면은 원래는 2억이 넘어요. 이 가격이 2억 한 2천 정도 되는데 저평가된 겁니다. 그래서 뭐 보수적으로 2억을 잡아도 뭐 1억 2,300에 받으면 괜찮거든요. 2-2-1번 유형입니다. 좀 어렵다는 거 있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지금 이거 2억에 매매 계약 체결하려고 지금 바로 좀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수업 듣는 분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미 이제 아까 이제 뭐 서로 통화해갖고 해결은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취하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를 한번 토지 등기부를 보고서 한번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찍찍 근 거는 말소됐다라는 겁니다. 말소. 그걸 주말이라고 해요. 빨간색 말소할 때 말. 그리고 주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제끼고 안 봐도 되는 건데 또 꼭 볼 때가 있어요. 과거 역사를 파헤칠 때는 꼭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뭡니까? 이거예요. 현재는 산 62 임야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면적이 지금 변화가 있나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오늘따라 이렇게 눈이 안 보이지. 5257에서 46에서 1455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왜 면적이 쪼그라들었냐면은 분할해서 그렇습니다. 분할하면. 펜.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 면적이 한 4,000평인데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두 필지로 만들면은 원래 모범지는 그대로 남아요. 아까 62라 그랬어요. 산 62. 산 62가 전체였는데 이렇게 분할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62 다시 뭐가 될까요? 2가 됩니다. 2. 또 분할하면요. 동시에 62에서 세 쪽으로 분할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건 뭐예요? 62 다시 3.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세 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4,000평에서 뭐 1,800평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면은 분할을 원인으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이제 말소를 시켜야죠. 표제부 등기를 말소시키고 그 현재 그 면적 그걸 등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표제부에서 나온 거고 갑구에는 상속으로 인해서 이 자식들이 상속을 받는 거죠. 1970년. 자, 이걸 소유권 취득은 등기 원인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부에 무슨 어떤 권리 취득의 발생 시점이 어디냐? 원칙은 여기입니다. 접수 시점이에요. 원칙은 다. 근데 유일하게 등기 원인 시에 소유권 취득하고 권리 취득하는 시점이 있어요. 유일하게. 그게 뭐냐면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어떤 물건이 발생이 된다면 유일하게 그때만 등기 원인 시가 권리 취득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무슨 뭐 계약으로 상속이 이전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망하면은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이날이거든요. 그럼 이날 등기 없어도 이날 소유권이 취득되는 겁니다. 근데 자식들이 많으면 공유로 취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8개월. 그러다가 어떤 공유지분 하나가 매매가 됐네요. 매매가 되면 여기가 권리 취득 시점이죠. 그 결과 누구냐면 28분의 2를 김영안이라는 사람이 산 겁니다. 근데 이 집은 전부 샀네요. 이렇게 되고 이제 말소하면 말소 등기도 이게 독립 등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소유권 이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그냥 재산상 법정 상속이 있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인데 이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해놓고 올 걸. 됐네. 상속은 좀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좀 잘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A가 만약에 어느 날 사망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이제 혈족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가 있고 그리고 배우자가 있고 자도 한 명이 있을 수 있고 두 명이 있을 수 있고 세 명이 있을 수 있고 요즘의 상속법은 평등이에요. 남녀 평등이에요. 70년대는요 여자고 남자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출가 외에는 4분의 1 막 이랬어요. 그 출가 안 한 사람은 1이라면은 출가한 여자는 4분의 1만 상속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이 남자들이 하도 이렇게 막 푸시를 준다고요. 그래갖고 또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현재는 다 일입니다. 일. 결혼했건 안 했건 남자건 여자건 일이에요. 그러면 배우자는 뭐냐? 배우자는 1.5예요. 배우자는 1.5고 배우자는 좀 특별하니까 1. 옛날에 호주제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호주제가 없습니다. 호족부라 그래갖고 호주제가 있는데 호주는 또 0.5를 더 가졌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1.5, 장남 1.5 이랬는데 지금 뭐예요? 그냥 1이에요. 그럼 사람이 사망하면은 원래 쟤는 이쁘니까 많이 주고 얘는 좀 적게 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A는 사망하기 전에 유언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사표시로 얘는 요만큼 주고 쟤는 요만큼 주고 이렇게 미리 정리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사망했다 그러면은 그게 법정 상속이에요. 법정 상속이고 상속 순위는 직계 비속, 직계 존속 1, 2, 그 다음에 3, 4가 있는데 뭐냐면 형제 자매 이건 2촌이죠. 여기 직계 비속 1촌, 직계 존속도 1촌입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거는 1촌이에요. 한 단계가 1촌이에요. 그 다음에 뭐 4촌이네. 친정 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요. 자식이 없다. 그러면은 그 죽은 사람의 부모가 있으면 부모한테 가요. 자식이 없으면. 그게 이순이라는 뜻이에요.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다. 그럼 누구한테 갑니까? 누구한테 가요? 형제자매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다 갖고 가요. 배우자는 조커예요. 조커. 고수도 말하면 뭐예요? 요즘 쌍피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고수도 그러니까 조커예요. 배우자는 상속 순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는 그냥 상속 받는 사람하고 붙어서 1.5를 갖고 하면 돼요. 근데 1.5도 적다는 소리가 있어요. 또 가만히 생각하면은 적을 수 있어요. 너무 많아요. 이 배우자가 너무 적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지금 민법상의 상속은 이래요. 직계비속으로 간다 그러면 배우자가 여기 붙어가지고 1.5로 갖고 가면 되고 직계존속 여기도 1.5. 만약에 직계비속, 직계존속 없고 배우자만 있다 그러면요, 얘가 다 갖고 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얘가 다 갖고 가고 배우자가 없을 때 형제, 자매, 사촌 이내의 친족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사위가 한번 횡재 돈벼락 맞은 적이 있었죠. 그 처갓집이 장인이 엄청 잘 살고 또 뭐 하여튼 처갓집이 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괌에서 사고 났었잖아요. 사위는 이제 국내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사례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건 직계 비속이죠. 직계 비속이니까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는 쪼코로 이제 참가합니다. 그럼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4.5죠. 4.5. 이게 이제 분모로 놓고 자완이 가져가는 상속 비율은 4.5분의 1이에요. 배우자가 갖고 가는 상속 비율은요? 4.5분의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A의 아파트는 지분이 1이잖아요. 1 100%잖아요. 1인데 얘가 4.5분의 1 배우자가 4.5분의 1.5 이렇게 짜게 공유 등기가 되는 거예요. 공유 등기.
등기 형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A가 있는데 A가 이 시점에서 A가 사망했다. 근데 등기도 하지 않고 자1, 자2, 자3 배우자 B가 있는데 이때 등기 없어도 4.5분의 1 이렇게 지분이 취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B는 어떻게 해요? 4.5분의 1.5. 이건 이제 뭐 정리를 좀 합니다. 보통 5로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을 곱하면은 45분의 10이 되고 5를 곱하면 9분의 2가 되네요. 9분의 2고 여기는 9분의 3이고 이게 지분이에요. 이거 유언에 의하면 예. 그 지분율을 조율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 많이 받은 사람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불만이 있어서는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유언에 의하면 유언대로 등기를 그렇게 해줍니다. 해주는데 해줬다가 얘한테 다 줬단 말이에요. 얘한테 줬는데 이 자완이 불만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9분의 1이죠. 이 9분의 1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것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유류분이라고 그럽니다.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유류분. 그러니까 내가 법정상속으로 9분의 1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이 사람한테 다 줬기 때문에 나는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적어도 이거는 법에서 보장되고 있으니까 이거 달라. 이게 9분의 1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식이 뭐냐면은 이제 우애가 좋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4.5분의 1 이거 뭐 짜게 가질 필요 있냐? 우리 어머니한테 다 그냥 몰아서 드리자. 애당초 뭐 유언을 했다면은 그 유언에 의해서 B한테 그냥 가요. 그리고 자식들은 유리분 청구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법정 상속분으로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건 좀 이렇게 등기됐다가 또 이제 B한테 또 이전 등기되고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어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그래갖고 인감증명서 첨부해가지고 도장 다 찍어줘요. 내 지분은 우리 어머니한테 주기로 한다. 그래갖고 A4 용지에다가 그 자식들 도장 꽝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면은 B가 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B가 전체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김상수가 다 갖고 간 거예요. 요 전에 그 상속에서 그러니까 요 누구지? 요 사람이 김영환이 사망을 했나봐요. 김영환의 그 자식들 또 배우자 있는데 그 중에서 요 김상순한테 몰아서 준 겁니다. 그리고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났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여기 갑구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을구의 근저당 건에 기해서 임의경매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요 김동철이라는 사람이 또 가압류도 했네요. 네. 지금 이렇게 됐는데 취하를 했다 그랬죠? 이건 경매 취하를 하면은 어떤 취하 절차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취하하고 취소하고 이건 좀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취하는 뭐고 취소는 뭘까요? 어떤 차이점이 뭘까요? 취하고 취소.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이건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그리고 이거는 자발적이지 않죠. 비자발적이죠. 취하는 신청인이 일을 벌리려고 신청한 신청인이 그냥 걷어들이는 거예요. 없었던 걸로. 신청인이 없었던 걸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인이 이거 경매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러면 뭐예요? 경매 취하서를 제출하면 돼요. 경매 취하서. 그리고 신청인 외 사람이 신청인의 의사와 반해서 그냥 경매를 없었던 걸로 하는 거, 이거를 경매 취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거예요. 신청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경매 취하려면 금방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경매 취하면요 바로 그냥 취하가 됩니다. 요거까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냐면은 우리 경매 절차 시점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언제 발생이 돼요? 매각 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쓴 사람이 1등이 되는 사람이 이제 선정이 되는 거죠. 이걸 낙찰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취하는요, 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발생하기 전에는 취하는 그냥 독자적으로 하면 돼요. 신청인이 종이 한 장, 자기가 신청인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종이 한 장만 제출해도 취하가 돼요. 경매가 이제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신청인이 하면 100%예요. 100% 오케이. 근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발생한 이후에 취하하려면은 신청인이 취하한다고 해서 100% 취하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시간 들여갖고 열심히 해서 경쟁에서 1등이 된 사람인데 딱 1등 되고 나서 갑자기 취한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해요. 그래서 신청인이 취한다면은 뭐를 받아야 되냐면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동의서는 이제 확실한 건 뭡니까? 인감도장 찍고 뒤에 인감증명서 첨부합니다. 근데 이제 동의서 안 받고 뭐 때로는 이제 취소 절차를 밟을 수는 있어요. 취소 변제하고서 취소 절차를 밟으면 동의서는 필요 없어요. 근데 취소 절차를 밟으려면 소송을 하고 막 복잡할 수가 있거든요. 그 비용이 뭐 한 몇백만 원 드니까 대개는 동의서 그 도장값으로 한 몇백만 원씩은 줘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몇 번 받아봤어요. 취소되면은 내 돈만 묶이고 뭐 받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의해 주는 게 맞아요. 지네들끼리 뭐 돈을 변제를 했다 그러면은 뭐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나도 좀 고생했는데 좀 생각해 줘라. 그리고 자기네도 취소 절차 안 받는 대신 비용 절감이 되니까. 저는 심지어 4천만 원 정도 받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받았으면 돈을 더 벌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크게 뭐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취하하고 취소의 차이다. 근데 이거는 취하를 했어요. 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매각길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돌아오는 상태에서 한 거죠. 제가 이제 요걸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 여기 보세요. 을구에는 이제 이런 근저당권 같은 경우가 을구에 있는 겁니다. 근저당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입니다. 물건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물건 8개.
물권이라 그랬죠? 물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점유권이 있고, 이 점유권이라는 놈이 유사한 놈이라서 본권하고 점유권하고 대비를 해요. 본권에서 대표적인 주자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은 권능이 세 가지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있어요. 근데 이 6가지 또 물권이 있는데 이 소유권을 제한을 시킨단 말이에요. 사용, 수익, 권능의 어떤 한 파트를.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것을 용익 물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처분을 제한하는 것을 담보 물권이라고 하는데, 용익 물권의 3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은 땅 지평면에 통상 남의 땅을 배타적으로 사용. 지역권은 남의 땅을 통행하고 이런 거예요. 배타적으로 사용은 아니고 통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리고 전세권은 땅뿐만 아니라 건물까지도 남의 부동산을 일정한 기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근저당.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물건을 점유해야 되고, 또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물건을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법 320조 1 and 2 and 3 and 해갖고 그 충족이 돼요. 법적 물건이에요. 여기 근저당 그럼 뭐예요? 물건입니다. 물건. 근저당 물건이고, 채권은 뭐라 그랬어요? 재산권 중에서 물건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채권이라고 하시면 돼요. 채권. 그러니까 채권은 무진장 많으니까 제가 채권을 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물건을 외우시라. 그러니까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이 근저당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근저당권자 이재영이 근저당을 취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 근저당 설정 계약은 물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이에요? 물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이에요? 물권 발생시키니까 물권 계약이라고 해요. 물권 계약. 채권을 발생시키는 건 채권 계약이에요. 그랬을 때 소유자를 뭐라 그러냐면 근저당 설정자라고 합니다. 소유자는 자기 거니까 설정할 수 있어요. 근저당을 설정해주면 제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근저당권자. 이렇게 근저당 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계약을 하는 게 근저당 설정 계약이고, 이것이 물권 계약이에요. 물권 계약 해갖고 등기를 이날 한 겁니다. 이날 등기를 했어요. 이날 등기를 하면은 근저당권의 취득일은 이날이니까 이날입니까? 이날이죠.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항상 그랬죠. 여기 유일하게 원인 일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말고는 없다. 나머지는 다 이날짜가 근저당권이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날짜가 1992년이죠. 2년 5월 1일. 지금은 2019년 11월 7일이에요. 그 몇 년이에요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7년. 예? 27년이에요? 엊그제가 1992년도인데. 근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났네요. 그랬나. 근데 우리가 소멸시효라는 제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소멸시효. 어떤 물건이나 이런 채권, 재산권을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안 하면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권리가. 근데 이제
돈 채권 같은 경우 이거는 소비대차에 의한 뭐 대여금 채권이 있죠. 대여금 채권이 있고, 대여금 채권이 없는데 근저당만 설정하면 그건 무효예요. 효력이 없는 겁니다. 담보 물건은 독자성이 없다 그랬어요. 담보 물건 스스로가 그것만 대여금 채권도 없는데 야 우리 근저당 설정 계약에서 갖고 뭐 채권 최고에 뭐 10억 등기해도 대여금 채권 자체가 없으면은 근저당 설정 효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나중에 꼭 대여금 채권 발생하리라는 기본 계약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아예 채권 자체가 없으면 그렇게 그 담보 물건은 채권이 없으면은 담보 물건 죽어요. 담보 물건 죽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대여금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인데 벌써 꺼준 지가 얼마나 됐어요? 27년 지났잖아요. 10년만 지난 두 번 지났네요. 두 번. 그러니까 이게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멸시효에 안 걸렸다면 이런 겁니다. 27년 동안 5년마다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자를 받은 거예요. 이자를 받든지 이게 중단.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소멸시효 중단도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경매 공부하면서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소송을 해야 되고 이걸 청구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 가압류 가처분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되고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채무 승인, 합의서, 각서 이런 거 받으면은 다시 리셋이 돼갖고 1, 2, 3, 4로 다시 가요. 부당하니 27년 동안 그렇게 해오면은 소멸시효 안 걸릴 수도 있죠.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일반에서는 소멸시효 중단 개념 잘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냥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100%는 아니지만 야 이거 대여금 채권 이거 소멸시효에 걸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렸다면 근저당도 어때요? 근저당도 소멸된다 그랬죠. 근저당도 소멸된다. 법적으로 근저당도 소멸된다까지 나오면은 요 근저당권자는 알아서 말소 시켜줘야 돼요. 근데 지금 안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청구권이 생겨요? 근저당 말소 청구권이 생기는 겁니다. 근저당을 말소해달라는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구제 절차가 어떻게 돼요? 보존 절차로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부에 뭐예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느냐 가압류를 하느냐. 가처분하죠. 당연히 가처분이죠.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달라고 하는 청구권은 가압류 하는데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근저당 말소해달라는 거죠. 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여기다가요. 요 1-1에다가 여기 이제 공공담보 있습니다. 1-2에다가 가처분 접수 어쩌고 저쩌고 가처분 결정. 가처분권자가 누구예요? 가처분권자. 현재 소유자가 가처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소유자도 근저당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도 할 수도 있고 현 소유자도 할 수 있어요. 가처분권자가 이제 현재 소유자다. 가처분 결정의 사건 번호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렇게 기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등기가 된다면 이렇게. 가처분하고 뭐를 해요? 소송하는 거예요. 소송. 근저당 말소 이 권자를 빼고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근저당 말소 청구 소송. 이거 판결문 나면 승소 판결문 나면은 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하잖아요. 집행은 두 가지 집행이 있다 그랬어요. 돈 집행,
안 든 집행. 돈 집행이에요? 안 든 집행이에요? 안 든 집행. 그렇죠. 안 든 집행은 특징이 뭐라 했어요? 1대1로. 그냥 바로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등기 관련된 집행은 그냥 등기소에 단독 신청하면 됩니다. 확정될 때 해야 돼요. 판결문이 확정될 때. 판결문이 확정되면은 등기소에 단독 신청하면은 이게 말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1-2도 있었잖아요. 1-2 이거 말소되고 이거 말소돼요. 그 요거는 가압류 취하하면 돼요. 취하. 신청권자가 걷어들이면 돼요. 내 거 뭐 이제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가처분 취하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말소가 되고 말소가 되면은 말소는 독립적으로 2번 순위번호 2번에 말소 등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위에 주말을 하고 2번을 쓰고 말소 등기했다라는 취지 등기를 하는 거예요. 주말을 하고요. 주말하고 이렇게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요 근저당권자 이재영한테 근저당 말소 소송을 하는 거죠. 이 소유자가 있다면은 여기 근저당권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소유권 방해거든요. 이것도 소유권 방해 청구 요건 사실이 뭐냐면 214조입니다. 214조. 목적물 반환은 213조. 방해물 배제는 214조. 이 방해물 배제는 철거나 뭐 등기 말소 뭐 이런 게 이제 됩니다. 이거를 하고 얘는 뭐를 해요? 근저당이 유효하다.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이걸 주장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깨지잖아요. 소멸시효로. 채권 소멸 시효로. 이걸 주장하고 여기서 뭐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얘가 이길 수가 없어요. 중단됐다는 입증은 뭐 소송을 제기했다든지 가압류를 했다든지 뭐 경매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찌 해서 지금 설명이 좀 상당히 좀 전문성이 있는 설명이 됐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계속 하니까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구조를 아시면은 정말 유익해요. 앞으로 모든 공부하실 때 유익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막 숲속에서 헤매게 돼 있어요. 질문했는데요. 예. 27년 됐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재용 씨가 사망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것도 상속받은 자가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 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소멸시효가 돼요. 아무튼 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그거는 모른다고 구제가 안 됩니다. 모르고 그냥 기다려주고 하는 사람한테 잘했다고 권리 구제를 해주지 않아요. 자, 다른 질문 또 있나요? 다른 질문? 간단하게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각서랄지 차용증이랄지 이런 거를 그때 받아만 둬두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채무 승인에 걸리잖아요. 이제 거기에 필요한 무슨 인감이랄지 변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첨부가. 그거는 지금 질문에 좀 차원이 다른 질문입니다.
뭐냐면은 그 받아둔 게 진정성이 있냐 없냐는 뭐 그거는 기본적으로 따져야 되겠죠. 위조된 거를 받아봤자 효력은 없습니다. 위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문서를 받을 때 가능하면은 위조라는 의심이 안 드는 문서를 받아야 되겠죠. 제가 한번 똑같은 내용의 문서인데 그 믿어주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를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1억을 꿔줬다. 1억을 꿔줬다. 이 1억을 꿔준 사실을 그 입증을 하기 위해서 A가 뭔가를 그 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차용증. 우리 많이 쓰잖아요. 차용증. 차용증하고 위 금액을 정의 영수함. 도장 꽝. 근데 이 도장은 무슨 도장인지 몰라요. 인감도장이라는 뜻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그 인감증명서상의 인형이 찍힌 도장을 인감도장이라고 그래요. 인감도장이 무슨 태어날 때부터 인감도장은 없습니다. 인감신고하면 인감도장이에요. 그 인감신고했다는 건 뭡니까? 인감증명서상의 인형이 인감도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인감도장 첨부했는데 그 인형은 다른 도장을 찍었다. 아예 제목을 옆에 인감도장이라고 새겨놨어요. 그게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정체불명의 도장이 찍혔어요. B의 도장이 찍혔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차용증인데 인감도장이란 말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됐고 그 인형이 찍힌 도장을 인감도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공증사무실 인증서가 있습니다. 인증서. B는 A로부터 언제 금원 1억을 차용하였다. 간단히 이런 인증서도 발급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공증사무실에서는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본인이 와서 확인, 신분증 보고 얼굴 같은 거 다 살펴보고 변호사가 확인하고 인증서를 내줘요. 본인이 와서. 또 본인이 안 오고 대리인이 와서도 본인을 위해서 인증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대리인. 그럼 대리인은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위임장 플러스 인감증명서. 차용증에 지장, 이름 쓰고 지문 있잖아요. 지문을 찍은 경우. 그러니까 문서의 진정성이 어느 게 가장 높을까를 이제 보는 거예요. 문서의 진정성이 어느 게 가장 높을까? 어느 게 가장 높을까요? 2번. 2번이요? 3번. 3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실무상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은 가장 높은 거는 이걸 쳐줍니다. 이거 쳐줘요. 본인이 변호사 앞에서 신분증 확인하고 한 거. 이걸 쳐주고 어쨌든 공증사무실 인증을 굉장히 높이 쳐줘요. 근데 공증사무실 인증도요, 위조된 경우도 나 한번 봤어요. 그 사건을 제가 지금 한 10년 전의 사건인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내후년에 끝날 건데 재산이 엄청나게 큰 재산인데 미국에 치매 걸려갖고 계신 어머니인데 미국에서 어떤 사기꾼이 한국에 넘어와서 그 어머니가 자기한테 돈을 꿔줬다고 공증을 해가지고 그걸로 경매를 넣었단 말이에요. 구속됐죠, 당연히. 우리가 잡아 집어넣었는데, 대단하죠.
근데 어쨌든 이걸 제일 먼저 쳐주고 그 다음 뭐 이 정도를 쳐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만만치 않게 진정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발급한 경우가 있고 대리인이 발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주민등록증하고 뭐 이거 주면은 대리인이 발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대리인은 조금 약하죠. 본인이 좀 강하고 우리 실제로 중요한 거 뭐 받을 때 본인이 인감증명서 띄었는지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은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대리인으로 문제 생겨갖고 무효시킨 경우 내가 한 서너 번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뭐 법률 사무실에 있었으니까 맨날 사건만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중요한 거죠. 그 어찌 보면은 이것도 괜찮아요. 본인이 발급된 인감증명서 첨부한 이 차용증도 괜찮습니다. 이건 돈 거의 아예 안 들죠. 이거는 돈 안 들죠. 돈 안 들고 이것도 뭐 12,500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냥 인증서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인감증명서 첨부해달라고 얘기하기 뭐 할 때도 있어요. 뭐 꼭 이 차용증 말고 어떤 뭐 사실 확인서 같은 거. 차라리 지장이 좋습니다. 자필, 지장. 그냥 맞도장보다 자필, 지장이 좋아요. 왜? 지장도 어떤 면에서 보면요. 가장 완벽한 진정성 확보예요. 지장 같은 거는 강박에 의해 가지고 찍힐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기가 쉽진 않죠. 그냥. 드라마에서 수시로 나와요. 안 찍어. 실제요. 실제 강박 이제 이 문서 진정성을 무효화시키는 쪽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제일 처음 위조. 근데 위조는 좀 입증하기 어려우면은 이제 뭐 강압에 의해서 했다 뭐 이런 막 칼을 들이밀어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입증이 안 되면 이게 참 어려워요. 지장을 억지로 막 이렇게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하여튼 이것도 나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인감 띄워달라 그러면 뭐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차라리 그냥 서명하고. 근데 지장도 찍는 것도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뽀송뽀송한 그 클리닉슈 다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좀 해줘야 되겠죠. 한번 찍고. 그래서 이게 도시에서 인정받을 때 본인이 가면은 뭐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이런 거 필요 없나요? 본인이 가는 거 안 되나요? 아니에요. 신분증하고 도장 갖고 가야 돼요. 도장을 인감증명서나 인감은 필요 없지만 네. 도장은 갖고 가야 돼요. 도장은 뭐 아무 도장이나 예. 이게 차용증도 그냥 차용증 쓰는 것보다 현금 보관증이라고 써야지 더 효력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그건 관계없습니다.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라는 거는 돈을 빌려주고 있다라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자 발생이 안 될 수 있어요. 원래는 차용증이 아니라 뭡니까? 계약이 어떤 계약이에요?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소비대차. 돈을 주고받는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소비대차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계약서고 그다음 뭐예요? 증거로서 이제 뭐 영수증 쪽으로 받는 게 차용증이에요. 그래서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안 주는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리갈 마인드 스펙트럼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바로 리갈 마인드 스펙트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돈 안 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소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대여금, 채권이 발생해요. 근데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안 주면은 침해가 된 거죠? 네. 침해가 되면은 청구권이 발생해요. 대여금, 반환, 청구, 채권이 발생합니다. 이건 돈 채권이에요? 안 돈 채권이에요? 돈 채권. 그러면 이제 구제 절차로서 보존 처분으로 가압류를 하는 거죠. 가압류. 근데 가압류 대상이 상대방의 부동산이냐? 그럼 부동산 가압류를 하는 거고, 상대방이 뭐 유체동산이 있다 그러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는 거고, 채권이 있다 그러면 채권을 가압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어느 재산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서 뭐를 해요? 가압류만 하면 안 되죠. 이제 묶고만 놔둔 상태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거예요. 소송. 그럼 이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이제 소비대차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뭐 돈 얼마를 빌려줬다 이 증거 주장 입증을 하게 되잖아요. 원고가. 자, 피고는 항변하려면 뭐를 해야 돼? 변제했다. 또는 난 빌린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항변하잖아요. 또는 소멸시효에 걸렸다. 예? 10년 소멸시효. 이렇게 항변한단 말이에요. 그 원고 입장에서 저게 변제했다면 피고가 변제했다라는 증서를 제출해야 되고, 빌린 적 없다? 그 우리는 뭐 무통장 입금으로 돈 관계 있다면 빌린 적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10년 소멸시효. 그럼 원고는 중단한 적이 있다. 왜? 합의서를 썼고 뭐 각서를 썼고 뭐 했으니까. 채무 승인 자체가 중단이에요. 그러면 다시 1년, 2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승소했다. 이게요, 거짓말로 소송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안 돼요. 그 승소하면은, 자, 돈 집행이죠? 돈하고 안 돈 집행이 있는데, 돈 집행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재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압류도 돈 집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돈 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강제경매, 채권은 채권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뭐 돈을 어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연락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 재산부터 이제 찾아봐야죠. 가압류부터 하면 돼요. 가압류하면 반은 돈 갚죠. 반은. 그래도 안 갚는다 그러면 소송하고. 이자가 이제 12%니까 연 12%니까 상당히 그래도 센 편에 속하잖아요. 돈만 있다면. 소비대차 차용증을 쓸 때요. 예. 금고는 부인 통장으로 차용을 해줬고, 이자도 부인 통장이어서 이자가 지급이 됐고, 근데 소비대차는 남편이 썼다. 그것도 동일체 그게 인정이 되나요? 이런 류의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부인도 채무자가 돼요. 부인도 채무자고 남편도 채무자고. 그러니까 소비대차상으로는 부인은 나타나지는 않지만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네. 또 이자를 지급했다는. 근데 이자 지급한 것보다 입금 받은 게 중요해요. 입금 받은 거. 입금을 받았다면 그럼 차용증 쓴 사람도 같이 연대해서. 채무자고, 부인도 채무자고. 연대해서. 이런 류의 두 사람 만약에 그렇게 금은이 채권이 저기 성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두 사람과 아무거나 그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채권 반환. 예. 둘 다 하는 게 좋겠죠. 유체동산에 가압류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일단 그 가압류는 그 영수증이나 뭐 이런 증거 갖고 하는 거예요.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써야죠. 신청서. 가압류. 근데 가압류는
요건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보존 처분의 요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군더더기 없이 그 핵심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좀 이렇게 잘 알고 계시면 이게 이렇게 큰 기둥이 되는 거거든요. 자, 가압류는 뭡니까? 보존. 좀 전에 예. 그러니까 이 순서 저기를 쓴 사람하고 부인이 돈을 받았을 경우는 두 사람이 다 해당이 되지만 예. 만약에 쓴 사람이 자기 통장으로 받았을 때 부인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사실 좀 깊이 들어가면은 또 다양한 경우가 나와요. 뭐냐면은 부부의 일상 공동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배춧값 뭐 이런 거 있죠. 일상가사 대리라 그래가지고 공동 책임져요. 그런 거는. 근데 그걸 초과하는 것들 부동산 뭐 또는 금융거래 이건 다 초과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까지만요.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너무 관련이 없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가압류를 하려면 피보존 권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게요, 지금 한 2주간에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서면 쓸 때 이런 것도 이제 쓰게 되거든요. 가압류도.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찾아갖고 쓰게 되는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청구권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청구권. 지금 유체동산 가압류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뭐 유체동산이든 뭐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가압류 할 때 이거는 공통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피부정 권리가 뭡니까? 돈을 꿔줬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 보존의 필요성. 얘가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내가 얘가 아파트도 없고 어떤 채권도 노출이 안 돼갖고 내가 모르고 있고 유일하게 얘가 집이 있다. 자기 뭐 차라든지 아니면은 가재도구가 있다. 근데 이것도 다른 데다 팔려고 한다. 그럼 내가 그것도 강제 집행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니까 가압류 해달라 그러면은 그 결정문이 나와요. 결정문이 나오고 집행 방법이 부동산하고 유체동산하고 채권하고요. 집행 방법이 다릅니다. 가압류 집행 방법이 달라요. 부동산은 어떻게 하냐면 등기해버리면 돼요. 등기 촉탁이죠? 법원에서 등기 그냥 촉탁하면 됩니다. 근데 유체동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결정문 가지고 촉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문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다가 신청해요.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 그러면 이제 스케줄 잡아갖고 나가는 거죠. 집행관이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파란 딱지를 붙입니다. 파란 딱지. 거기 나가면요, 되게 뭐가 보입니까? 냉장고, 깔끔한 뭐 좀 신제품 냉장고 그런 거 붙이는 거예요. 그런 거 붙이지 무슨 이불 뭐 이런 거에 안 붙입니다. 옷 뭐 이런 거 안 붙여요. 가전제품 위주로 붙여요. 파란 딱지를 붙여요. 파란 딱지. 그리고 본집행할 때는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그거는 이제 식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붙이면은 뭐냐? 이거를 팔지도 못하고 이사 가면은 신고도 해야 돼요. 아니면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돼요. 근데 막 무대뽀로 막 하죠. 기분 나쁘다고 막 북북 찍고 이것도 찢으면은 뭐 공모 표시 무효죄라는 죄 구성 요건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일일이 또 고소하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대상, 집행 절차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채권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은행 예금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임차보증금,
뭐 공탁금, 배당금, 뭐 이런 게 채권이에요. 채권은 숙명적으로 3당사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채권자고 채무자인데 얘는 뭐라 그래요? 제3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무자. 그래서 얘가 얘한테 줄 것을 채권이라 그래요. 이거를 가압류하는 겁니다. 이 채권의 집행 방법은요,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제3 채무자한테 송달되면은 집행이 된 겁니다. 채권 가압류의 내용은 뭐냐면, 너 B한테 줄 돈이 있어도 주지 마. 줄 의무가 있어도 하지 마. 라는 게 채권 가압류의 내용이에요. 묶어둔다는 뜻이에요. 현상을. 주지 마. 그러니까 송달 C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C가 모르는데 주지 마. 뭐 그 효력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C가 알면은 그때부터는 채권 집행의 효력이 발생돼서 C가 주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근데 송달되기 전에 주면요, 괜찮아요. 송달되기 전에 주면. 그래서 채권 집행은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오늘 뭐 집행을 좀 말씀드렸는데 한 5분 쉬었다가요 4번 물건 하나 하고 이것도 괜찮은 물건일 수 있거든요. 4번 물건 하나 하고 좀 어려운 거 2번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